네, 축덕과 축알못이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15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늘 못 듣던 목소리가 이따 소개하는 걸로 하고, 자, 오늘 어떻게 주 앞에 얼마 전에 보니까 K리그 경기장 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개막전에 맞춰서 전주성에 갔다 왔습니다. 그럼 경기 집중해야지 뭘 또 라이브를 키고 막 난리했던 거 같은데. 끝나고 했습니다. 에이, 경기 중엔 안 했죠, 당연히. 어땠어요? 그 경기장 가니까, K리그 개막하니까? 오랜만에 가니까 되게 기분이 또 새로웠고 되게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가지고 역시 올해도 K리그가 많이 인기가 끌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기가 끌어? 네, 인기가 있겠구나. 인기를 끌겠구나. 굉장히 많이 왔죠? 그 전북대구 경기였죠? 네, 한 2만 명 좀 넘게 오셨던 것 같아요.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 네. 경기장에서 만났어요. 저도 맞아요. 진짜? 네, 하프타임 때 돌아다니다가 만났는데. 네, 저 이제 그때 하느라고. 그때 PD분들이랑 다 같이 오셨는데 저보고 뭘 찍으라고 하나 지나가면서 얘기를 하던데 뭐였어요? 태극기 그때 3.1절 기념이어가지고 팬들이랑 함께 태극기 만드는 걸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나가면서 하는데 갑자기 PD님이 하성룡 선배랑도 태극기 하라고 그랬는데, 그러기에 이제 너무 바삐 이렇게 인사만 하고 지나갔죠. 아니, 왜 취재기자 일하고 있는데 해방을 놔? 아니요, 그때 일 안 하고 계셨어요. 관중석에 인터뷰하러 가기 위해서 막 분주하게 움직일 텐데 막 찍고 가라고. 저희가 약간 대책이 없습니다. 거기 휘젓고 다녔어요, 품맥골 팀이. 꼭 그건 같은 예는 아니지만 기자가 기자 취재하는 게 가장 안 좋은 건데, 기자가 자꾸 이렇게. 우리 어떻게, 뽕 PD는? 요새 축구도 많이 보고 있는데 요새 토트넘이 계속 좀 잘하지 못하고 있어서 지난주랑 사뭇 다른데요? 마음에 자꾸 걸려요. 네. 토트넘이 이겨야 이렇게 1등은 아니더라도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재밌게 볼 텐데 활약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토트넘은 왜 그런 것 같아요? 데니로즈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패스 줄기 다 끊어먹고 템포 다 끊어먹고. 그 윙백이 문제인 것 같아요. 해리케인 오니까 해리케인 물론 잘하지만 왜 이렇게 오니까 우리 흥민이 형이 왜 이렇게 안 보이는 것 같지? 시원하게 얘기를 해. 자기 생각을 뭘 또 이렇게 눌러 얘기하려고 그래. 원래 해리케인 선수가 없었을 때는 손흥민 선수가 공도 좀 많이 받고 이렇게 잘 스프린트도 막 달리고. 이게 다 케인 때문이다. 왜 해리케인 때문인가? 아무튼 좀 억울로. 한 한국인 10명 중에 7, 8명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억울하다. 마음이 그렇게 하면 어쩔 수 없죠. 근데 해리케인 왔으니까 갑자기 이기질 못하잖아요. 이거는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으니까 우승은 현실적으로는 이제 어려울 것 같은데. 벌써 승점 오히려 지금 10점이... 4위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실상 벌리전 패배로 우승은 그때부터 조금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K리그 열심히 보려고요. 네, FC 서울 경기 열심히. 그래서 K리그를 보는 게 뭐야? 이게 이원적으로 갈 수 있으나 이제 조금 더 이제 응원하는 팀을 조금 더. 나는 이래도 돼요? 난 조용하고 있어야 돼. 있다. 뭘 시키지도 않는데 벌써 불쑥 나와. K리그 개막도 했으니까. 근질거려가지고. 아직도 자기소개 시간입니다. 예. 우리 하 기자.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취재하고 있는 하성룡 기자입니다. 어때요? 이제 더 많이 바쁘겠어요, 이래저래. 네, 이제 본격적으로 K리그 개막했으니까요. 현장을 많이 좀 다니고 싶네요. 그 좋죠. 아무래도 기자들도 현장 이렇게 다니고 취재하고 축구 보고. 네. 지금 축구 기자가 좀 얼마죠? 기간이? 몇 년 한 거죠? 저 기자 전체 몇 년 했죠? 10년 가까이 연차로 10년 차죠. 사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사실 기자 10년 차가 제일 날라다닐 때인데. 제일 날라다닐 때. 의욕도 강하고 많이 알고 현장성도 강하고 막. 전성기 살이 찌더라고요. 어떻게 지금 개막전 되게 지금 뜨겁다고 하는데 실제로 좀 예년에 비해서 좀 다른가요, 분위기가? 확실히 조금 분위기가 조금 이전과는 달라진 게, 확실히 축구대표팀의 인기가 올라가면서 같이 조금 연쇄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린 팬들이 진짜 많아요. 어린 소녀 팬들이. 부모님들도 같이 데리고 왔는 건가? 아니요. 그런 친구들이랑 같이 오는 어린 소녀 팬들, 한 중학생에서 고등학생 정도 되는 팬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저도 비슷한 걸 느꼈는데 그거를 제일 처음 느꼈을 때가 언제였냐면 정확히 2011, 12 시즌이었나? 그 당시에 이제 윤빛가람 선수가 경남에 있을 때 제가 경남 담당을 했었는데요. 진짜 경남만 가면은 여성 팬들이 워낙 많았었어요. 그때 윤빛가람 선수가 워낙 인기 많았었고. 조용하고 있어야 되죠. 아시잖아요. 안 되겠다. 원래는 이따 코너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하도 끼어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뭐야 처음 듣는 목소리인데
안 되겠네. 소개를 일단 하고 그냥 네. 시작해야 되겠네. 왜 왔어요 여기? 누구예요? 2부 때 오라 그러던가. 누구예요? 여기 1, 2부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전 SBS 스포츠를 찍고 있고요. 현재 에이전트 일을 하고 있는 김동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쪼호. 들어갔어요. 언제 해봤는지 기억도 안 나네. 왜요? 요새 뭐 저희 코파델레이도 하고. 네.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오랜만에 오시는 건 아니죠? 여기 오랜만 내비 찍었더니 11월 이후에 처음 하더라고. 진짜? 목동을? 네. 그것도 혹시 그때 비디오 머그 촬영하실 때인가? 비디오 모그 맞다. 품맥골도. 네. 그랬나? 품맥골도. 네. 축일남. 네, 추갈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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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알람. 이제 코너 이름도 이러실 가물가물한 작년의 기억. 이러실 거예요? 없어진 것 같아. 근데 오늘 왜 왔어요? 오늘 1층 커피숍에서 우연히 그냥 만나가지고 노는 거 주차장에서 이제 있었는데 문성이 형이가 손잡고 들어가자 그래서 에이전트 일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자 여기 왔습니다. 에이전트 지금 몇 년 한 거죠? 저 2003년부터 했으니까 16년 17년 차 그만할 때 됐네. 매너리즘에 빠질 때 됐어. 하나는 보내야지. 하나는 보내고 그만둬야지. 하나를 보낸다는 얘기는 이제 뭐 유럽의 빅클럽 레알 마드리드라든지 이런데. 사실 이 얘기를 아까 윤빛가람을 저한테 진짜 술자리에서 몇 번 얘기해 주면 형 윤빛가람이만 내가 레알 보내면 끝나. 그래서 저도 아까 일부러 경남의 가람 선수 얘기했던 거죠. 실제로 문성이 형은 그 해외 구단에서 레터도 봤죠. 가끔씩 보여줬어요. 이렇게 본 적이 있고. 그러니까 레터가 그때 얘기하는 게 두 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의향서가 처음에 오고 의향서가 얼마에 사가겠다라는.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진행되면 진짜 공식 오퍼가 들어가는. 그렇죠. 레터가 왔었는데. 그러니까 오늘 그런 얘기도 좀 궁금한 거 많잖아요. 듣고 싶네요. 어떻게 하는 거야? 뭐 이런 거 있으니까 이렇게 한없이 가볍고 한없이 웃겨 보여도 16년 차입니다. 에이전트 바닥에서는 거의 뭐 베테랑급이기 때문에. 엑스퍼트. 전문가. 오늘 그냥 싹 물어보셔도 돼요. 그냥 아무거나. 사실 우리 뭐 특별히 저희가 대본 같은 거 없잖아요. 그냥 아무거나 물어보셔도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일단 에이전트 얘기는 K리그 정리한 다음에 오늘 특집이니까 에이전트 그 두 번째 이야기로 한번 좀 굵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먼저는 저희 메일 소개하고 청취자 사연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 NUECAMP님이 질문. 야구에는 WAR이라고 하나의 숫자로 선수 가치를 평가하는 스탯이 있는데 축구에는 그런 스탯이 있나요? 이게 뭐예요? WAR? 그러니까요. 저도 뭐 조사를 해 와봤는데 줄임말이더라고요. Win Above Replacement. 발음이 안 좋죠? 아니. 그래서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라고 해서 이 선수가 나갔을 경우 그 대체 선수라고 하면은 뭐 그 서브 선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기준으로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평균 선수 기준 대신 그 선수 대신 이 선수가 나갔을 때 팀 승리를 몇 경기나 더 가져올 수 있냐 이런 수치예요. 어떤 평균값을 일단 내놓고 그렇죠. 평균값을 내놓고 그걸 중고로 놓은 다음에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냐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선수의 WAR이 8이다. 8이다라고 하면은 이 선수가 출전했기 때문에 그 팀이 8승을 더했다. 이런 수치예요. 한 시즌 동안 그렇죠. 야구는 별 숫자를 다 계산해 보면 워낙 계산 방법도 복잡하고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연봉이라든가 협상이라든가 그런 데서 아주 객관적인 자료로 사용된다고 하더라고요. 축구도 해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나름. 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뛰었을 때 수비수야. 근데 뛰었을 때 실점률, 안 뛰었을 때 실점률, 승률 따져서 연봉 협상 때 자료를 내죠. 근데 우리가 그 미디어에서는 안 됩니다. 그런 에이전트가. 근데 우리는 미디어나 이런 데서 별로 안 쓰잖아요, 그런 거. 그렇죠. 사실 뭐 야구는 좀 데이터적인 요소가 많아서 이런 정량 분석이 조금 가능한데 축구는 데이터로 표현 안 되는 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선수가 골을 넣고 도움을 하는데 그 과정에 기여했던 뭐 예를 들어서 한 선수가 수비를 달고 움직여줘. 그래서 공간을 만들어줘서 다른 선수가 골을 넣어. 그럼 이 선수의 움직임은 이게 수치로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축구는 좀 정량보다는 정성평가가 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에단 하자르가 첼시에서 전 세계 탑인데 계속 져.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평가되기가 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아까 정량, 정성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축구는 좀 정성적이 좀 가깝잖아요. 그렇죠. 사실 움직임의 스포츠니까 데이터라고 하는 게 데이터로 얘기하면 어디가 되게 불리하냐면 수비수들이 불리해요. 맞아요.
공격수야 뭐 데이터는 게 그래도 뭐 골도 있고 공격 포인트라는 분명한 수치가 있는데 수비수는 뭐 태클 숫자로 할 거야, 뭐로 할 거야. 그러니까 좀 애매하지. 네. 정성스럽게. 골키퍼는 어떨까요? 골키퍼는 선방 몇 개가 좀 확실하게 보이잖아요. 그런 것도 조금 힘들까요? 어떻게 슈팅 날려오는 키퍼 연봉 협상할 때 그런 옵션은 단 경험이 있어요. 0점대 실점률. 예, 0점 몇 통계 해가지고 0점 몇몇 하면은 보너스로 얼마 준다 이런 건 있어요. 축구에서는 어쨌든 이런 공식 스탯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거는 뭐 에이전트가 연봉 협상을 위해서 이제 연봉 협상을 하려면 무슨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미는 거긴 한데 미디어나 아니면 공식적으로 뭐 쓰는 거는 근데 제가 봐서 요새 유럽은 뭔가 이런 데이터를 많이 쓰려고 노력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동안은. 저희도 기사 쓸 때 예를 들어서 손흥민 선수 기사 쓴다 하면은 그 유효 슈팅 몇 차례 했냐, 또 유효 슈팅 대비 골 비율, 뭐 그런 기사를 많이 쓰죠. 점차적으로 옵타 같은 통계 회사라든지 이러면서 좀 숫자를 많이 쓰긴 하려고는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그런 오류 함정은 빠지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거로 모든 걸 다 평가하려고 하는. 그렇죠. 요한 크루이프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생전에. 이게 그런 빗대서 얘기를 잘했던 사람인데 왜? 아니, 생전에 다 얘기하지 않나? 죽은 말 아무 말 못하는데. 아 그런가? 아니 죽었다고. 죽었으니 그런 얘기 하는 거지. 얼마 전에 파기를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요한 크루이프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요새 숫자를 좋아한다. 나도 숫자를 하나 알려줄게. 나는 13살 때 왼발로 15m를 패스를 했었고 오른발로 30m를 패스했었어. 자 분석해줘. 얘기해요. 약간 좀 빗대서 하는 건데. 이제 그게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 거긴 한데, 근데 전체적으로 과학이 발전하니까 요새 뭐 여러 가지로 또 독일 중심으로 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 전반전 그 있잖아요. 항상 나오는 슈팅 얼마, 유효슈팅 얼마, 점유율 얼마. 네.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요새 그 생각 안 해요. 우리 해설하면서 저걸 무슨 의미로 보여주지 이러는데 그런 걸 없애고 독일 같은 경우는 아예 새로운 통계를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지도자들이. 그런 이제 시도들은 많이 되고 있다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네, 이경섭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야구에서는 미세먼지가 심한 경우 경기 운영위원 판단하에 경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K리그는 미세먼지 관련 규정이 따로 있나요? 그리고 해외 혹은 각종 유소년 대회에서 미세먼지 취소 규정이 있나요? 라고 미세먼지 관련된 거에 대해서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있나요? 우리 하기죠? 있습니다. 있어요?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도? 네, 프로축구연맹 K리그가 이거를 이사회를 통해서 공식 경기 규정으로 만든 건 작년이고요. 지난해 2018년. 점점 미세먼지가 심해지니까 이게 이번에 개막전 때도 엄청 심했어요. 맞아. 네. 그리고 이거를 제일 처음에 이제 미세먼지가 심각성 때문에 경기 취소 여부를 고민하기 시작한 건 2016년 정도부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막 이제 미세먼지 이슈 될 때부터구나. 규정으로 만들기보다 경기 감독관에게 권고를 했었죠. 경기 시작 한 3시간 정도 전에 미세먼지 수치가 일정 기준 이상 넘는다거나 경보를 내리면은 경기 감독관 판단에 의해서 경기를 취소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그 권고안이 2016년 정도에 있었고 그거를 명문화시킨 게 이제 이사를 통해서 명문화시킨 게 지난해. 실제로 그래서 취소된 경기가 있어요? 없습니다. 수치가 어느 정도예요? 그 취소 권고하는 그 미세먼지 경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황사 경보가 내리면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개막전 때 경보 내리지 않아요? 내렸죠. 경기 문자 막 감독관의 문자 엄청 그러니까 왔는데 그게 애매한 재난 거지. 문자 엄청 왔는데. 여기 실질적으로 야구도 보니까 심한 경우 경기 운영위원회 판단 하에 그러니까 이게 요거네. 근데 실질적으로 야구에서는 미세먼지에 의해서 경기가 취소된 게 있었어요. 근데 K리그는 아직까지는 없는데 이제 경기 감독관의 판단인 거죠. 할 수 있다라는. 근데 K리그는 웬만해선 경기 취소 연기하지 않아요. 진짜 비도 웬만하면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근데 야구는 쉬잖아요. 이렇게 해마다 쉬고 스프린트 같은 걸 안 하잖아. 그러니까 폐를 많이 안 쓸 때가 있잖아. 이제 축구는 계속 폐를 호흡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선수들 건강에 안 좋을 수 그렇죠. 있고. 이제 갈수록 심각해지니까 좀 더 이 이슈는 아마 점점 그렇죠. 너무 심했어요. 저도 그때. 관중들도 볼 때, 고생이 하시는 거지. 다 마스크 쓰시고 보더라고요. 방독면 쓰고 축구할 날이 미안하다. 좀 그렇다. 저도 혹시나 해서 한번 자료를 조사해봤더니 미세먼지로 취소된 경우는 없고 2002년도에 우리나라가 월드컵 하면서 좋은 경기장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 이전에는 취소된 경우가 워낙 많아요. 그건 뭐 때문이었냐? 배수가 안 돼서. 물이 아빠. 근데 2003년 이후의 통계만 보면은 지금까지 한 24차례 정도 경기 취소가 K리그 경기가 디테일해. 지연되는데 대부분이 이제 우천으로 인한. 근데 웬만한 우천 가지고도 취소 잘 안 하잖아요. 대구 경기. 그럼 예능 경기 몇 개씩 있었잖아요. 태풍 정도는 와줘야. 진짜 말도 안 되게 막 머리 물에 둥둥둥 떠다닐 정도가 아닌 이상은 축구는 하지. 그렇죠. 야구는 사실 웬만큼 비 내리면 안 하대.
맞아. 투수 슬라이드 하죠. 기본적으로 공을 못 던지죠. 그렇죠. 그래서 딴 사례가 뭐가 있냐 또 이거 하나 전화해봤더니 재밌는 경우가 있더라고. 재밌진 않지만 재밌어야 되는데. 기대 중. 2006년도에 노조 파업으로 부장 노조 파업 된 경우 있었고 2008년에는 그 광주 성무 경기가 연기됐었는데 선수들의 집단 식중독. 맞다. 기억? 네. 식중독.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성남 경기였는데 공군 훈련 야간 조명 금지 규정이 해서 야간 경기가 옆에 공항이 있으니까. 그렇죠. 서울공항. 예. 그거 말고는 뭐 태풍 그다음에 월드컵 최종 예선 경기로 인해서 대표팀 소집으로 그런 거야 뭐. 그런 것들 외에는 거의 다 이제 조만간 왠지 미세먼지로 인해서 취소되는 있어도 경기도 가능할 있을 것 것 같아요. 가능할 것 같아요. 올 시즌 안에도 분명히 있을 것 너무 같아요. 심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번에는 개막전이니까 한 거지. 그 정도 먼지면은 진짜 선수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무슨 뭐 위에다가 뭐 도움을 진짜 쳐야 되나? 우리나라 한번 싹 사람이니까 뿌리고 그렇지. ACL 상대팀이 와서 여기서 어떻게 경기 뛰냐 못 뛰겠다. 그렇지, 뭐 이렇게 많이 해버리면.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 사실 이게 우리 뭐 K리그 축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에요. 굉장히 범지구전적이고 범사회적인 우리 문제니까 사회적인 문제니까 참 뭐라고 하기 어렵네요. 근데 저는 잘 모르는데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유소년 대회 같은 경우도 지난해 이런 미세먼지로 인해서 이제 안 될 수 있다 권고안이 내려지긴 했거든요. 유소년한테도. A 매치는 없고. 근데 해외 같은 경우 전 몰라서 혹시 아시는? 중동에는 있어요. 그 모래바람 심하게 불 때. 네, 모래바람 불면 취소돼요. 러시아는 뭐가 있냐면 기온이 어느 정도 이하로 내려가면 취소한다. 너무 추워서. 프랑스가 되게 냉정해요. 그 비가 좀 많이 오거나 그럴 때 안전상의 문제로 철저하게 딱 시간 기다렸다가 딱 취소시켜요. 경기 시작 근데 전에. 축구는 비보다는 뭐가 문제냐면 번개가 문제예요. 그렇죠. 천둥 치면 그거 낙뢰를 맞을 수 있어가지고 번개 치면 안 해요. 그 무조건 안 해요. 과거에도 뭐 그런 사건 있었잖아요. 그건 안 합니다. 자, 그럼 이 정도로 하고 또 다음에 또 보내주시려면 어떤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죠? 네, fb@sbs.co.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네. 오늘은 K리그와 에이전트 특집 이렇게 해볼 텐데 일단 K리그 개막을 했으니 K리그 얘기를 해보고 네. 바로 에이전트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K리그 개막했는데 우리 주합회 대박 났어요. 네, 그러니까요. 대박 났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개막전 유료 관중이 전년 대비 44.7%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절반이네. 한 1.5배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네. 네. 이게 분위기가 일단 경기 자체가 재밌더만요. 맞아요. 네. 진짜. 경기가 대박이더만. 네, 경기가 다 재밌더라고. 어떤 경기가 어떤 경기 재밌었어요, 조합회는? 저는 아무래도? 근데 아무래도 전주성에 갔다 왔으니까 전북과 대구의 경기가 재밌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 근데 전북은 어땠어요? 전북이 조금 홈 경기인데. 네. 최강 감독 이게 바뀌고 나서. 이번에 전북이 홈 개막전에서 8연승에 처음으로 실패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1대1 무승부로 끝이 나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래요? 굳이 전북이 이길 거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어느 팀이든 이기길 바랬는데 무승부로 끝나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이 경기는 근데 제가 봐서 내용상으로는 대구가 훨씬 더 잘한 경기 같은데. 네, 세징야하고 에디가하고 김대원하고 날아다니시더라고요. 날아다니신다고요? 네. 세징야 선수는 클래스가 머리도 그냥 초사이안처럼 해가지고. 눈에 엄청 띄잖아요. 머리 색깔부터. 네, 엄청 날아다니더라고요. 아니 혹시 에이전트는 그거 뭐 디테일 있어요? TMI? 홍정훈하고 세징야하고 같은 미용실 다니는 거 맞아요? 같은 미용실 다니냐고요? 머리를 비슷한 색으로 염색한 것 같은데? 제 선수 아니면 관심이 별로 없죠. 근데 이제 모라이스 감독 뭐 하기 전에 혹시 이 경기는 봤으니까 어땠어요? 경기 템포는 상당히 빨라서 재미있긴 맞아, 했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는데 확실히 이제 전북이 새로운 감독 체제에서 이 선수들에 대한 파악은 동계훈련에서 좀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K리그 전체에 대한 이제 판단이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겠냐. 경기를 풀어나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뭐 분명히 좋은 팀이고 강팀은 맞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 들더라고요. 아주 뭐 전북 팬들은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이게 워낙 좀 어떻게 보면 계속 연승을 하고 있던 팀이니까 눈이 좀 높아져서 개막전에 이렇게 무승부를 해버리면 좀 아쉬워할 것 같은데. 시간은 좀 필요하죠. 최강 감독이 그렇게 오랫동안 팀을 끌어갔는데 그게 한 번에 대체가 되나요? 처음에 올 때 최강 감독이 처음부터 잘했던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최강 감독도 막 저거 있다. 자기가 이렇게 직접 글 써가지고 뭐 기다려 달라 이런 것도 팬 사이트에 올리고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모라이스 감독이 경기 끝나고 공식 기자회견에서 얘기한 건데 질문이 뭐가 나왔냐면은 골이 필요한 상황인데 모라이스 감독은 김진수 선수를 빼고 이동국 선수를 투입했잖아요. 기존 같으면 이제 골이 필요한 상황에서 최강희 감독 같은 경우는 투톱을 쓴다던가 공격적으로 많이 이제 올리는 스타일인데 왜 그 원톱을 고수했냐라는 질문이 나올 때 모라이스 감독이 대답이 뭐였냐면은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밀집 수비를 깨기 위해서는 뭐 스피드가 필요했다라고
판단을 해서 넣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전 최강희 감독과의 비교에 대한 질문이었거든요. 그거를 최강희 감독은 그렇게 해서 자기도 그거는 그런 방법도 있다. 하지만 자기는 이 방법도 있고 그거를 이제 둘 중에서 어느 게 더 이 팀에 맞는 건지 맞춰가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맞는 말이죠. 좀 그러면서도 네. 모라이스 감독에게 최강희 감독은 한편에 계속 족쇄가 될 거예요. 그럼요. 어떻게든 간에 비교가 될 겁니다. TMI. 모라이스 감독 코칭 스텝이 서울 경기를 보러 왔었어요. 오 네. 일요일이에요? 그게. 중계에도 잡혔어요. 현장에 왔었어요. 안드레슨 감독도 오지 않았나요? 네, 현장에 K리그 적응하려고 다 보러 다녔어요. 이제 다른 팀들 어떻게 하는지. 모라이스 감독이 서울 관중하고 사인해주고 하는 것도 중계에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그날 보면서는 그러니까 확실히 최강 감독하고 스타일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라이스 감독은 밸런스를 상당히 중시하기는. 원래 최강 감독은 파격적이었잖아요. 홈 같은데 안 되면 막 그냥 공격수 다 넣어가지고 막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네. 근데 대구는 진짜 경기 잘하더라고요. 네. 대구, 딱 놔두고 그냥 앞쪽에다가 김대원, 에드가, 세징야 놓고 경기하는데 오 너무 잘해가지고 이거 전북이 잡힐 수도 있는 경기였어요. 맞아요. 네. 골도 먼저 넣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경기력보다 관중 얘기를 조금 더 해보고 싶은데요. 네. 실질적으로 지금 전북 관중이 발표된 게 2만 한 600명 정도가 네, 맞아요. 1000분 가까이 전체 관중이 7만 9천 명이었나요? 아, 1라운드에. 경기에서. 근데 실질적으로는 전북도 그렇고 전체 8만 한 9만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8만 5천 명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유료 안 잡힌. 그렇죠. 이게 유료 관중 지난해부터 유료 관중 집계라고. 만 집계하는. 근데 전북에서 제가 봤을 때 홍보팀 관계자랑 얘기를 해봤는데 제가 볼 땐 분명히 2만 5천 넘어 보여요. 3만 가까이 돼 보여요 경기장에. 근데 꽉 쳤더라고. 실질적으로 K리그가 발표한 건 2만 650명 정도고 네. 전북 구단에서 구단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집계한 건 2만 1,000명 정도 돼요.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이제 미치아 가동, 그다음에 분경 또 돈 내지 않고 들어온 관객들이 워낙 좀 많았어요. 근데 규정이 있어요. 그게 또 규정이라기보다 유료 관중의 3%가 무료 관중까지만 좀 암암리에 허용이 되는 게 있어요. 오케이 이해했어요. 세금 관련해서 자세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2만 7, 8천 명이 들어와도 발표를 어느 정도 이제 적당히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구장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분명히 8만 5천 이 정도 이상 실제로 더 들어왔을까 안 왔을까? 미치아 아동도 많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가족 단위로. 좋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점점 또 아이들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으면 현장에서 좋죠. 네. 뭐 전북 대구는 이 정도 네. 해보고 또 어떤 경기 울산 수원 해볼까요? 울산 수원. 야, 이 경기는 제가 봐선 수원이 가능성과 과제를 동시에 보여준. 일단 과제라고 하면 수비 어떻게 해요? 현장 갔다 왔죠. 그래요? 저는 이 경기 중계하긴 했는데 어땠어요? 그러니까 수비 자원이 조성진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다시 복귀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 1라운드 고 라인으로는 너무 약하더라고요. 전술적인 거는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전술이에요. 앞에서부터 많이 올라가고 투톱하고 뱅크를 좁혀가지고 굉장히 전부부터 압박해서 빠르게 하는 형태인데 염기훈 대한투톱. 후반전에 그게 좋았죠. 근데 아무래도 중앙 수비가 불안하고 김태환이라는 어린 선수. 2000년생인가? 메탄고 졸업 요번에 한 선수예요. 그러니까. 준프로 기억을 한 선수인데 이 선수 사실 풀백을 보던 선수인데 센터백으로 옮겼어요. 이날 경기는. 왜 그러냐면 이 울산이 상대가 키 큰 신장의 선수가 없었거든. 스트라이커가. 그러니까 좀 빠르고 커버를 할 수 있는 뒷커버를 할 수 있는 선수를 넣었는데 이게 빌드업에서 이제 계속 실수가 나온 거지. 실수가 나오니까 아무래도 19살이니까 실수가 나오니까 저기 홍철이가 한마디 했죠. 야! 진짜. 그리고 이적생 구대영 선수도 아무래도 긴장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피드 면에서 지금 김태환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을 따라잡기가 조금 힘겹고 태클을 좀 무리해서 하다 보니까 PK를 내준 게 좀 컸죠. 좀 태클은 아쉬웠죠. 좀 약간 얼어 있었다. 이인생 감독도 취임 기자회견 때 가장 원하는 포지션으로 중앙 수비수를 얘기했었거든요. 결과적으로 영입이 이루어지지가 않았죠. 딱 보니까 딱 수원은 그러니까 어떻게 뭐 팀을 잘 만들고 전술적으로는 이렇게 막 임생 감독이 뭐 공격적으로 하고 막 앞쪽에서 누르고 싸우고 이런 거를 이제 주문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가능성은 보였는데 야 수비 저거는 안 되겠다. 전반에 한 3대0 날 뻔했죠. 근데 주니어가 어렸어요. 슈팅이 유슈팅이 있었는데 그게 안 들어가는 바람에 후반전에 어려웠지. 그래서 작전을 썼죠. 22세 이하 선발 출전 규정을 이용해서 이동경 선수를
한 30분만 일부러 뛰기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냥 바꾸기로 다 그게 그래서 그런 작전을 거예요? 짜놓고 나온 거예요. 김인성 선수로.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제 상대 풀백이 느리거든. 그래서 이등경을 그렇게 빨리 뺐구나. 그래서 왼쪽에 인성이를 놓으니까 구대영이 더 힘들어진 거죠. 그거 이제 규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다. 그쵸.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군요. 왜냐하면 21세 이하 선수를 일정하게 넣어야 되니까. 전문가예요. 저는 여기 보면서 이등경 부상당했나 이랬었거든. 중계할 때 좀 전화 좀 해보지 저한테. 그런 것도 실제로 쓸 수는 있겠네요. 그럼요. 규정을 활용을 해서. 어차피 21세나 어느 정도 써야 되니까. 울산은 저는 아침보다는 조금 이날 경기 내용적으로 매끄럽진 않던데 이기긴 했어도 아무래도 이근호 선수가 4월달에 복귀를 하고 부상자가 나오고 또 이상헌 선수도 부상이고 부상자가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왼쪽 윙어에 그 황일선 선수 부상당했잖아요. 그래서 아침 시작하자마자 그래서 원래 아시아 쿼터를 쓰려고 했는데 구단에서 그냥 4월달에 이근호 복귀하고 하니까 두자. 지금 스쿼드로 가자. 근데 후반전에 교체할 뭔가 위기가 왔을 때 교체할 선수가 조금 부족해 보이는 울산은. 그래서 신진호가 많이 지쳐서 빨리 정진호로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정진호 막판에 이제 거의 끝날 쯤 바꿨고 아무래도 측면 쪽 공격이 뭐냐면 김인성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안 먹혔을 경우에 그 김태환을 위로 올린다든지 뭐 이런 변화에 있어서 김동훈 감독이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이게 초반에 좀 어려움을 겪었고 울산이 지난해도 좀 그랬어요. 그 막판이나 교체 전술 관련해서 조금 지적이 좀 있었고 보니까 페락과의 경기가 좀 너무 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페락도 되게 기대치를 많이 높여서 엄청 5대 이게 조금 그러네. 물론 이기긴 했는데 부상자가 너무 많죠 지금 공격 쪽에. 이거로는 저도 확인해봤더니 그때 3월까지는 못 돌아온다고 하니까 4월이나 돼야 된다. 계시니까 중계 듣는 거 같고 괜찮은데요? 그래요? 관람 모드로 갑자기. 또 어느 경기 해볼까요? 또 어느 경기? 자 경남 성남도 인기가 많았죠. 관심이 많았죠. 제일 재밌게 본 경기예요. 그래요? 좀 얘기 좀 해줘봐요. 어떤 포인트예요? 경남이 올 시즌 말컹이 없이 어떻게 새로운 색깔의 축구를 낼까라고 했는데 첫 경기에서 잘 보였어요. 그러니까 작년 얘기를 살짝 해보면은 그 경남의 강태였던 최영주 선수가 이제 빠르게 측면으로 뿌려주면은 네게바가 측면 돌파하면서 말컹을 이용한 크로스 올려서 말컹을 이용한 공격. 그게 이제 경남의 주요 루트였는데 말컹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는 중앙 직선적인 공격을 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김종국 감독이 그런 식으로 팀 색깔을 확 바꾼 게 뭐 후반 쿠니모토 선수와 이제 조던 머치가 아주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거기서 하는 것 같은데요. 조던 머치가 확실히 레벨이 다르다는 걸 조금 느꼈어요. 경기 보면서 경기를 보는 그 한 수 두 수가 좀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그 선수와 이제 쿠니모토 선수가 중앙에서 빠르게 공을 배급해주면서 뭐 앞에 김승준 선수라든가 이렇게 움직이는. 그러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측면보다 이제는 올 시즌 확실히 중앙에서 공격을 많이 전개하겠구나 그런 색깔을 볼 수 있던 경기라서 경남 돌풍 저는 올 시즌에도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킹종부가 맞나 보네. 네, 뭐 선수들도 잘 키워내고 전술적으로도 또 바꿔내고. 좋아합니다. 뭘 좋아해? 엄청 좋아합니다. 일하다 보면 뭐 한 잔씩 할 수 있는 거지. 인간이 좋아하십니다. 몇 병이나 드세요? 소주 기준으로 하면. 해보진 않았어요. 그래도 대략 끝없다. 제가 조사해서 다음 주에. 성남도 사실은 뭐 남길 감독 중심으로 해서 잘 만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지금 경남이 많은 분들이 보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승준이 영입됐는데 김승준. 김승준이 영입됐는데 울산에서. 네. 근데 또 잘해줘가지고. 네. 1골 1도움 했었죠. 그 울산에서 보고 있는데 울산 구단 직원들이랑 같이 봤는데 그 울산 지금 김승준이 넣었어? 하면서 연습 경기에서 4경기 8골 넣었대요. 김승준이 완전 대학교 때 득점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다고. 궁합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경남은 완전 스타일을 좀 바꿨다. 그리고 그 어떤 말컹의 공백을 전술적으로 좀 바꾸면서 조던 머치를 쿠니모토 중심으로 해서 변화하고 있다.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또 다른 경기 어떤 거 해볼까요? 인천 제주 가볼까요? 인천 제주 어때요? 우리 주바페. 인천이 이번에 역대 최다 관중을 몇 명에 들어왔어요? 18,541명이라. 그러면 경기장 거의 꽉 찬 거 아닌가? 꽉 차 보였어요. 이 경기장 자체가. 개장 이후 최다 관중이에요. 와, 멋지다. 경기 어땠어요? 인천은 일단 영입생들이
기대를 좀 많이 했었는데 아직은 조금 안 맞더라고요. 같이 안 맞고 많이 바꿨어. 뭐 주축 선수들을. 그다음에 뭐 허용준이라든지 박세직, 하마드 이런 선수들이 무고사가 득점을 하긴 했지만 그 이선에서의 뭔가 역동성 이런 게 문선미 쪼코로 들어오고 할 때처럼 그런 장면들이 좀 적게 나왔기 때문에 안데르슨 감독도 약간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근데 이 제주는 그 인천에서 온 아길라르가 있잖아요. 이 선수가 여전히 좋은 활약을 하더라고요. 지난해도 K리그 뭐. 근데 너무 색깔이 작년이랑 비슷하니까 상대가 분석하기 좀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작년에 좀 너무 그대로의 형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여기는 화제가 사실 그 이창민 선수 아니었나요? 그렇죠. 와 원더골이긴 했는데 고개 숙이더라고 이렇게. 그러니까요. 안 좋은 일이 있었죠. 그 이제 이창민 선수가 그 뭐 좀 경기장 지난해였죠. 밖에서요. 사고로 인해서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아직도 트라우마가 있고 죄책감에 많이 그렇게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죠. 진짜. 그래도 유가족 분들이 많이 응원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지 않나. 진심을 보였으니까 이창민 선수가. 그리고 이창민 선수가 작년까지 그 좋은 그 기회들이 많았거든요. 해외로 갈 수 있는. 그것도 지금 못 가고 이제 그런 형태다. 어쨌든 뛰는 모습이 조금은 달라 보였어요. 이창민 선수는. 골 자체만 봤을 땐 정말 멋있는 골. 중거리 선방이 제일 좋은 선수니까. 워낙 또 중거리 슛이 유명한. 경기장 나와서도 그런 것 같은데 이창민 선수가 계속 고개를 못 드는. 그렇죠. 아무래도 뭐 경기장뿐만 그런 게 아니고 대인 기피나 이런 게 좀 있겠죠. 셀레브레이션도 뭐 거의 안 했다시피 했죠. 뭐 살살. 자꾸 응원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응원해주고. 근데 시간이 필요하지. 그건 스스로가 워낙 그 있는 거니까 자기가 얼마나 그 진짜 무거운 그 고통이겠어요. 또 그럴 수밖에 없죠. 또. 자, 알겠습니다. 서울 포항에서 서울이 많이 달라졌다. 네, 그렇더라고요. 뭐 캐시하고 오스마르도 없는데도 완승이었다. 제가 그리고 포항 그 들었더니 포항 큰일 났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서울이 뭐 잘했다라고 표현해도 되지만 포항이 포항 막 풀경기로 제가 봤는데 이 슈팅 자체가 뭐 한 개, 뭐 프리킥 그거 한 개였던 것 같은데. 한 개. 그리고 뭐 유효 슈팅은 한 개도 없었고. 일단 뭐 패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느낌 어때? 선수들도 되게 뭔가 위축되어 있는 느낌이고. 포항의 전술이 최순호 감독님의 전술이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데 다른 게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전방에 데이비드라는 레오 가말료 아주 흡사한 스트라이커를 인도네시아 득점 2위였나 아무튼 그 선수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박스 근처에서 박혀 있으라 그래요. 기본적으로 최순호 감독은. 그러니까 내려선 팀이잖아요. 3백에 서울은 역습형으로 거기에 박혀 있으니까 공간을 아예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얘가 좀 빠져 들어가고 해주고 이게 활 모양으로 움직여주고 타원형으로 움직여줘야 이선이 올라가고 주고받는 형태가 되는데 꽉 막혀 있는 형태에서 전진 패스를 하려니까 전방 압박 들어오면 다 끊기고 선수 교체로서 뭔가 실타래를 풀어보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전술적인 걸로 풀었어야 되는데 그 데이비드를 빼도 하승훈을 집어넣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왜 박혀 있으라 그래요? 최순호 감독의 스타일인 거죠. 스트라이커는 박스 근처에 박혀서 움직이지 말라고. 공이 오면 해결하라고. 근데 이선이 그렇게 탈압박이 되고 그런 선수가 있어야 뭘 패스가 들어갈 텐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석현 잡히고 유준수 선수를 수비형으로 돌렸잖아요. 또 키 큰 선수 좋아하지 않습니까? 키 큰 게 그 능사가 아닌데 그러니까 유준수 선수가 또 볼줄이 좀 약해요. 그러니까 3선 2선에서 공급책이 없는 거야. 봉쇄가 되니까. 그러니까 뭐 데이비드는 허수아비. 수비는 계속 허둥지둥. 배슬기가 선수가 좀 기동력이 좀 떨어졌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완패죠, 완패. 하기자 우리 지난번에 프리뷰할 때 포항이 선수를 너무 많이 바꿔버린 거 아니냐. 21명 바꿔. 21명 나가고 21명 들어오는. 팀을 그냥 새로 만들었다라고. 그 영향도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럼요. 완전히 바꿔버렸기 아까 때문에. 전북하고 했던 얘기랑 좀 비슷할 것 같은데 그 방금 뭐 에이전트님, 해설위원님, 전직 해설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 최승호 감독님이 고집한 스타일이에요. 최전방 공격수를 그 박스 안에 가둬두는 스타일이. 예전 한 몇 년 전부터도 계속 그랬잖아요. 그 스타일이 그게 안 바뀌면 안 됩니다. 저도 그 스타일에 조금 뭐 개인적으로는 좀 안 맞는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 조합회가 이제 그러지 왜 그런데 왜 갖다 이런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자기 전술의 색깔에 따라 다른 건데 어떤 감독들은 야 스트라이커가 있면 저기 박스를 벗어나 누가 슈팅 때리냐 이거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조합을 본인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나 옛날?
내가? 선수 때. 아니 최수영 감독 선수 때. 근데 박스 안에서만 골 넣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저한테 그래요. 이거 왜 안 바꾸시나 하는 거. 사실 최수로 감독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박스에 있던 스타일은 아니었지 선수 때는. 이렇게 사실 돌았거든요. 최수로 감독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9.5번의 스타일이었고. 그래서 약간 터닝슛 이렇게 측면에서 돌아서 때리고 그런 게 많았는데. 지도자로서 이제 그게 있다. 팀도 많이 바뀐 데다가 전술 유연성도 좀 부족하다. 서울은 그래도 뭐 가능성을 좀 보여준 거죠. 알리바이프가 역시 알리바이프 칭찬 엄청 하던데. 알리바이프가 다 만들어주고 클래스가 완전 다르다고. 그 기동력이 90분 내내 유지되는 것도 대단하고 알리바이프도 에이전트가 현지에서 왔더라고요. 현지에서 왔다. 우즈베키스탄에 보러 왔는데 그 한국 파트너. 야 내가 다 한 거야 얘,마. 좋은 애야 얘,마. 한간에도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이제 최용수 감독님이 그 뭐 아시안 게임 그 중계 간 게 선수들 보러 갔다고. 근데 요거는 그런 얘기가 뉴스에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이전에 이미 다 알리바이프는 결정이 된 상태에서 최용수 감독이 검증한 거예요. 그냥 본 거예요. 그냥. 흐뭇하게 보셨겠네요. 그냥 본 거예요. 여기 팩트였네. 또 직접 왜냐하면 이제 에이전트 분들이 이런 걸 잘 알거든. 서로가 어떻게 왜냐하면 자기가 안에서도 다 하고 같은 시장이기 때문에 야 누구 이번에 오파 들어왔다면 이런 걸 다 알아. 외국 선수 위임장이 다른 에이전트 다 갖고 있어. 네. 이따가 그 한번 얘기하겠지만 이런 거예요. 뭐 한 에이전트만 주는 게 아니라 다 뿌려. 그래서 하나 걸려라 이거지.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알아. 그래서 야 누구 들어왔다며 이거 다 이제 서로 아는 거죠. 자, 그런 거 고광민 복귀한 게 크고 또 박동진 스트라이커 변화. 그렇죠. 칩샷도 때리고 근데 조금 근데 연결을 하는 거나 이런 거는 좀 아쉬움이 있긴 했는데 어쨌든 앞에서 정말 승려이 같이 뛰어다니니까 바람잡이 역할을 잘해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사적으로도 터프하고 그래요. 자신감 넘치는 선수예요. 박주영은 좀 어땠어요? 주영이는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박주영 선수 저는 제가 그날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꼭 부활하리라. 축구 전쟁? 땡땡. 근데 이 경기 재밌었던 거는 저는 다른 걸 봤는데 이제 알리바이프 선수가 아시안 게임 때 우리나라전에서 골 넣었잖아요. 그 당시 황현수 선수의 발에 맞고 들어간 행운의 골이 있었어요. 근데 이 경기에서 알리바이프가 찔러주고 황현수가 골 넣고. 저 그거 보면서 그렇게 서울의 라모스. 이 기자들은 직업병이 뭐냐면 그런 스토리를 자꾸 뭔가 엮어서 그게 글이 되거든. 역근이 사실은 뭐 그냥 골 넣었다 이거는 그냥 글이 안 되니까 뭔가 그랬던 사이가 알고 봤더니 뭐 이런 거 이제 직업병이야 직업병. 근데 여기다가 아무래도 페시치나 오스마르가 완전히 결합하게 되면 뭐 서울은 좋긴 하겠네요. 좋아요. 네, 멤버 괜찮습니다. 우리 연스 감독님의 힘인가? 확실히 있죠. 박주현 선수가 살아나는 것도 뭐 당연히 연스 감독님, 최영수 감독님께서 뭐 이렇게 밀당을 워낙 잘하시는 분이니까. 최영수 감독이 없을 때 박주영의 논란이 항상 뭔가 하나씩 나왔잖아요. 뭐 SNS 어쩌고 하는데 내부적으로 최영수 감독이 오면 선수단 장악을 쥐락펴락 하잖아요. 재밌게 하다가도 셀 때 세지. 엄청 세거든. 뭐 새끼야. 기가 셋인가 봐요. 아주 좀 무서워요. 무서울 때 있어요. 확 잡아. 딱 찍히면 안 봅니다. 진짜 무서워. 안 보는 선수 많아요 거기 지금. 뭐 벌금도 많이 냈다며요. 벌금뿐만 아니라 기술 축구 하나. 쉐키 기술 축구 하나? 그러면 저기 2분 가 있어요. 진짜. 자, 또 여기 상주 강원. 아니 근데 강원은 김병수 감독이 들어오면서 뭐 좀 변화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뭐 상주의 벽을 좀 넘기는 어려웠나 봐요. 네. 좀 무기력했다는 평가가 많아요. 네. 어땠어요 상주는? 김명수 감독이 경기 전에 항상 자신감 있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 이번 시즌은 조금 어렵겠다라는 식의 돌려 얘기하는 오히려 있었어요. 왜냐면 자신이 좀 구사하고자 하는 축구를 하고 싶은데 그런 선수가 안 들어왔다. 구성원을 이제 완벽하게 채우지 못했던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거는 뭐 강원이 지난 시즌 겪었던 그 여러 가지 문제점, 거기 책임자의 그런 문제점 이런 거 다 묶여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럴 수 있죠. 아무래도 그럴 수 있고 특히 뭐 왼쪽 풀백도 영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고. 지금 추가로 영입하려고 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 축덕에도 한번 나왔던 서경 선수, 윤석영 선수. 그게 그런 얘기가 있었죠. 여기로 결정이 그렇게 결정이 났구나. 저도 그거 인터넷에서 막 봤는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됐구나. 김병수 감독은 자기 컬러가 분명해서 자기에게 맞는 선수를 딱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이랜드 있을 때도 옛날 영남대 출신들이나 다른 팀에 갔던 선수들을 쫙 데려왔었거든. 그러니까 그런 선수가 안 되면
되게 또 힘들어하죠. 왜냐면 자기 색깔이 분명하거든. 네. 상무가 좋아요. 봄까지는 상무가 상무야 뭐. 봄 여름까지는 뭐 거의 대표팀이니까. 네. 근데 지금 상주는 더군다나 아직 그 새로 영입된 7명이 완전히 결합한 게 아니에요. 사주훈련 이제 끝나고 다시 복귀하면 더 좋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뭐 멤버들이 훨씬 더 좋은 선수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선수들이 군사훈련하고 나면은 그 예전에도 박한성 감독님이 상주 감독님이실 때 제가 얘기 많이 나눠봤는데 최대 3개월까지는 걸린대요. 그 맞아요. 몸이 올라오기까지. 축구 경기 뛸 수 있는 몸 최대 몸까지 올라오는데 하반기까지는 그래서 봄 끝날 때까지는 안 뛰게 해요. 그러니까 뭐 감독들이. 좀 따뜻한 바람 불기 시작할 때 정도. 하반기까지는 아니어도 짬밥에 적응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저도 그 개막과 관련해서 팀들 전력 좀 분석하려고 이렇게 확인했더니 새로 들어온 선수들이라고 그랬더니 에이 전반기엔 거의 이렇게 하더라고요. 전반기엔 거의 뭐. 그럼 더 기대해볼 만하겠네요. 상주는 지금도 그러다가 항상 이제 또 문제가 전역하는 또 9월달 그때쯤에부터 이제 벌어놓은 승점 갖고 이제 버티는 게 상주의 전형적인 시즌 보내기죠. 그게 항상 상주라고 하는 팀에 참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워. 이게 이제 일반적인 프로의 운영 원리와는 좀 다른 불가항력이죠. 전역을 하는 선수를 막을 수 임대생으로 계속 채우는. 그래서 계속 임대죠. 다 임대지 뭐. 임대인데 시즌 중에 나가고 막 이래버리고 시즌 중에 들어오고서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상주에 원맨 팀 있으면 좋겠다. 원맨. 말뚝박아. 그 선수는 어떻게? 옛날 윤빛가람 골. 굴절. 알았습니까? 알았습니까? 굴절이래요. 굴절이래요. 굴절된 거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아까 우리 주바페도 얘기했지만 네. 우리가 예년에 비해서 지금 개막전 유료 관중이 전년 대비 뭐 44.7% 이거 네. 정말 대단한 거고 저도 일단 경기장 전 2부 리그 현장 가서 중계를 했었고 1부 리그도 몇 경기 했지 이렇게 중계를 했었는데 분위기도 다르고 경기 템포도 상당히 좋아졌고 진짜 재밌더라고요. 저는 사실 전북대구 그냥 너무 재밌었어요. 네. 전북대구 보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봤어요. 네.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스코어만 뭐 1대1 비겼네가 아니라 그냥 와 그래서 봤고. 네. 따뜻해졌으면 좋겠어요. 빨리. 뭐 했다고? 따뜻해졌으면 좋겠어요. 좀 아직 추워요? 네, 아직 춥더라고요. 저도 하긴 이렇게 롱패딩 입고 왔는데. 전 정말 봄처럼 하고 갔다 얼어 죽을 뻔했어요. 안 돼. 근데 좀 풀리지 않았어요? 아니야 그래도 경기장은 가만히 있으면 추워. 전 축구장은 여름 아니면 겨울 그러니까. 시멘트 한기가 있어가지고. 그늘도 져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게 햇빛에 나가면 훨씬 따뜻한데 그 경기 그늘진 데 앉아 있으니까 바람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평상석에서 봐가지고 평상에서 그냥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좀. 그래서 이제 우리가 K리그 개막 K리그 개막했으니까 이렇게 경기들도 쭉 리뷰할 수도 있겠지만 좀 이슈나 사건이나 뭐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매주 한 번씩 좀 다루자고요. 네. 일단 오늘은 개막을 했기 때문에 팀별로 쭉 훑었고 네. 이제 뭐 이슈 같은 거 있으면 그 이슈 중심으로 해서 K리그는 꼭 한 번씩 매주 좀 다루고. 자 그럼 오늘 원래 이분을 이 코너에 모신 건데 앞에 하도 역시 말이 많아.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근질거려가지고. 네네. 자, 그래서 오늘은 사실 에이전트 특집입니다. 여러분들 뭐 누가 이적했네, 이적료가 얼마네, 이 팀 누가 가냐 안 가냐, 또 뭐 누구 간다 그러는데 하이제킹 왜 일어나냐, 뭐 굉장히 많잖아. 연봉 협상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나 에이전트 되고 싶은데 뭐 하면 돼요, 이런 분들이 워낙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축덕숙덕에서 에이전트 특집을 마련했고요. 네. 에이전트 그러면 한 분을 좀 모셔야 되는데 가장 저희가 부르기 쉬운 사람. 등장했습니다. 이거 야 오디오야 뭘 들어와 비디오가 아니야. 오디오도 걸어 들어오고. 저희 가장 부르기 쉽고 출연료가 저렴한 사람. 네. 자 김동완 축구 해설위원이자 에이전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동완입니다. 쪼호. 예. 자 일단 그래서 신양호님의 소개를 한번 네. 하면서 시작해 볼까요? 네. 신양원님이 보내주셨는데 축구 에이전트 꿈을 갖고 있는 이제 중3 되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에이전트 특집을 한다고 해서 정말 기쁘고 한편으로 기다리셨다면서 이제 질문을 몇 개 보내주셨는데 네. 첫 번째로 보통 에이전트가 될 때 학과는 중요하지 않지만 경영학과, 법학과, 체육학과 등을 나오면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곳을 가면 도움이 되나요? 혹시 어디 학과 나오셨고 또 무슨 학과를 추천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일단 질문을 하나 하고 하나 듣고 이렇게 할까요? 네, 그렇게 하죠. 일단 전 유리한 학과가 세계적으로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 좀
탑 클래스에 든다는 에이전트들을 보면은 법학 전공자가 많죠. 아 그래요? 도르즈 맨데스나 뭐 이런 슈퍼 그렇죠. 에이전트들. 네, 그쪽에 이제 법학 전공자들이 많고 또 지가 법학 전공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방송 중에 지가 됩니다. 저 당황했어요. 그래? 네. 아무튼 법학 전공자들 많고 그다음에 또 경제 경영했던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너로서 직원들이 이제 운동선수 출신이라든지 뭐 이런 직원을 데리고 있는 CEO들이 경영 경제를 나온 분들이 많고 또 운동선수 출신들이 많죠. 왜냐하면 특히. 그런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네트워크가 있고 하다 보니까 전공은 크게 우리나라에서는 상관은 없는데 최근에는 스포츠 레저 학부잖아요. 학부에서 공부를 다양하게 할 수 있잖아요. 에이전트에 대한 이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 대학에서 에이전트와 관련한 또 수업도 수업들이 있죠. 있어요? 뭐 전주대학교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그 수업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접해서 내가 수업을 관련된 걸 들으면 전공은 크게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법학을 전공하게 되면 법률적 지식을 갖게 되니까 선수를 대리할 때 민법 114조 대리 이런 걸 할 때 아무래도 응용하거나 지식적으로 좀 다가가기가 편하겠죠. 예. 지금 그 얘기하시니까 좀 뭔가 달라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그 법학과 나왔죠? 전공. 네. 학점은 얼마예요 졸업 학점은? 3.7인가? 오 좋았네. 천재야. 어쨌든 크게 뭐 중요하진 않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에이전트들이 일을 할 때 민법 114조 이 대리라고 해서 이걸 적용을 많이 하는데 많은 일반인들은 민법 347조 사기로 적용시키는 경우가 많죠.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특별히 일단 어떤 학과는 중요하진 않다. 네. 자, 두 번째 한번. 네, 두 번째로는 미국 같은 곳은 에이전트의 대부분이 법적으로 가서 변호사가 된 다음 스포츠 에이전트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선 어떻게 진행되나요? 대학 졸업 후 에이전트 회사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다른 길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피파 에이전트 시험도 오래전에 폐지됐고 구체적인 에이전트가 되는 경로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미국 시장하고 네. 우리나라가 이제 에이전트 제도도 다르고 그다음에 이것도 법적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대륙법계의 법률을 이용하고 미국은 영미법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변호사가 되는 자격도 좀 우리나라 다르고 네,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변호사 출신들이 에이전트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도 사실은 되잖아요. 가능하잖아요. 되죠. 변호사도 조건이 에이전트 할 수 있잖아요. 에이전트 될 수 있는 조건이 에이전트 자격을 가진 자. 근데 지금은 자격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중개인 제도로 바뀌었죠. 네, 중개인 제도 어쨌든. 협회에서 등록을 해줘야 되니까 허가를 해줘야 되니까. 협회라고 하면 축구협회. 네, 축구협회. 2, 3년 됐죠 중개인. 네, 바뀐 지가 됐죠. 다시 또 이제 시험 제도로 바뀌려고 하고 있어요.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피파에서 그렇게 공고를 내렸어요. 그래서 협회에서 각각 연구하고 있어요, 그거를. 오케이. 그다음에 형제 자매, 그러니까 친족. 부모, 그다음 배우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카르디가 배우자가 에이전트죠. 완다. 그런 식으로. 네. 이카르디가 완다가 에이전트예요, 네, 그냥. 그렇게 하고 있죠. 많죠. 네. 뭐 워낙 요즘 논란이니까. 잘못 그럼 변호사도 할 수 있죠? 잘못 만났어. 변호사 할 수 있죠. 네. 뭘 남의 뭘 부부 시간에 부부를 왜 잘못 안 맞아. 아무튼 그 다시 이게 정리. 일단은 그러면 협회의 중개인에 등록돼 있는 자, 변호사, 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네, 이렇게 5가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변호사야 변호사 자격증 따면 되는 거고. 네. 누구랑 결혼하든지 그 내가 형제 가족이 되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닌 이상 그 협회의 등록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협회 등록은 중개인 등록 제도 절차가 조인 KF에 보면 정확히 나와 있어요. 조인 KFA라고 하는 거 축구협회 홈페이지 사이트. 네, 거기 들어가면 자세하게 절차가 나와 있고 서류 제출하고 거기에 대한 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치금하고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게 참 문제죠 지금.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는 있는 거예요. 어쨌든 친제법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기에 요구되고 있는 양식과 뭐 예치금 이런 걸 넣는다면 뭐 법률적 위반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한정치산자라든지 뭐 금치산자라든지 이런 사람도 안 되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허가제가 아니라 등록제인데 허가도 거기서 해줘야 돼요. 네. 기본 등록제인데 딱 양식해보고 이 친구는 승인이 나야 됩니다. 승인.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다시 예전처럼 시험 제도로 가려고 한다. 네, 지금 근데 중학교 3학년이니까 에이전트 제도를 택해서 에이전트가 되고 싶으면 시험 준비를 하는 게 맞아요. 분명히 바뀝니다. 왜냐하면 중개인이 난무하고 난립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발생해서 피파에서 또 개선을 하라고 이제 권고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협회에서도 지금 그러고 있고 아니면 예전에 시험 봐서 합격했던 라이센스를 가진 저같이 이 라이센스 다시
부활시키는 이런 형태로 지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시험은 뭐 봐요?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로 된 시험을 봅니다. 영어로 된 FIFA 레귤레이션, 그러니까 FIFA에 관련된 제반 규정들 모두 정관, 그다음에 선수단 관리 규칙, 뭐 이런 것들, 또 K리그 연맹 규칙, 또 민법에 관련된 문제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를 보죠. 예. 지금은 전 과목 영어죠. 다 영어죠. 예전에 한번 한글로 푼 적이 있어요. 그게 왜냐면 기존 1세대 에이전트들이 라이센스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험을 못 본다 해가지고 한번 풀어준 적이 있어요. 한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라이센스가 없으니까 좀 부활을 좀 시켜주려고 자격을 만들어주려고 한번 한글로 본 적이 있어요. 지금은 전 과목 어쨌든 영어죠. 영어로 기본적으로. 근데 이게 본다. 문제가 뭐냐면 내가 다른 나라 가서 시험 봐도 통용이 됩니다. 그렇죠. 네. 에이전트. 네덜란드 가서 네덜란드 합격을 하면 우리나라에서 활동이 가능해요. 왜냐면 FIFA니까. 네, 우리나라 라이센스 가져도 유럽 가도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자 그러면은 일반인이 에이전트를 딸 수 있는 건 크게 보면 두 가지네. 변호사가 되거나 뭐 등록을 해가지고 승인을 받거나. 축구 선수 배우자 되거나. 이제 뭐 그렇게 되는 건지. 형제자매가 뒤늦게 될 수는 없어요. 그거는 빼고. 그거는 진짜 그렇게 태어났더니 아빠가 박지성이네 이런 거 빼고. 빼면 그렇게 이제 두 가지인데 그럼 변호사나 등록이 됐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바로 활동이 돼요? 되죠. 근데 이게 사람이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하는 일이 선수의 연봉이나 이적 같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 삶에 있어서 혹은 돈의 결정을 하는 건데 등록돼 있으세요? 저 오세요. 이게 안 되잖아.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하는 거죠. 현실적인 문제는 일단은 회사에 들어가서 배워야죠. 그죠? 예, 현장을 한 3년에서 5년은 다녀야 됩니다. 예, 그리고 선수들의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말단부터 이제 할 수 있는 일부터 겪어야 돼요. 왜 이 선수를 이렇게 케어해 주는지, 이 선수가 왜 이런 특징을 가게끔 하는지, 왜 내가 저 선수를 만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피부로 접할 수 있게끔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다녀야죠. 이 친구는 근데 오늘 이거 방송 들으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럼요. 아주 구체적이죠. 돈 내야죠. 이런 거예요. 마치 이런 거지. 이게 내가 뭘 얘기를 한 거냐면 주바페가 SBS하고 뭐 연봉 협상을 하는데 뭐 구체적으로 개인이 할 수도 있지만 대리인이 있으면 이제 대리인 해주면 좋잖아요. 편하게. 대리인 쓰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저 이번에 대리진 자격증을 땄습니다. 제가 연봉 협상을 대리를 맡겨요? 안 맡기죠. 안 맡기지. 내 연봉 협상 이거 돈 문제면 잘 아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의 돈 문제는 아주 내밀하잖아. 돈 문제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자기가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와서 저 에이전트니까 여러분들 오세요 이게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나 이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라도 기존 회사에 들어가서 초반에 열정이 중요하죠. 열정. 저 같은 경우는 좀 운 좋게 고려대학교 에이스, 연세대학교 에이스를 좀 빠르게 계약을 했어요. 제가 쫓아다니면서 구애를 했죠. 그러니까 에이전트 계약은 결혼과 같다. 먼저 선을 보고 믿음이 쌓이면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쓰는 것 과정과 아주 흡사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뭐라는 거야? 갑자기 결혼 얘기만 하면 뭐라 그래. 자, 다음 질문 갈까요? 에이전트가 되면 어린 유스 선수나 고등학생, 대학생 선수부터 만나요? 그리고 이적 같은 것이 발생할 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이적 관련 말고 또 다른 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돈을 이적료의 몇 % 정도 궁금하다. 그것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를 떼어먹는 거냐 도대체 에이전트가. 알차게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마지막에 글이 이쁘네. 제 꿈을 응원해 주세요. 요거는 뭐 우리가 알아서 할 거고. 알겠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꿈을 일단 응원하겠습니다. 에이전트 처음에 되면 어린 유소년이나 학생들부터 만나요. 이거부터.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프로 선수가 아니면 어쨌든 인베스트먼트 투자가 들어가는 나이대이기 때문에 매니지먼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회사의 규모가 있을 때는 있는 회사는 유소년 선수들을 빨리 발굴해서 회사 컨트롤 하에 두고 선수를 좀 컨트롤하고 그다음에 또 매니지먼트를 해주고 또 잘 될 수 있는 길을 제시를 해주는데 그렇지 않은 개인 회사 같은 경우에는 프로 선수를 몇 명만 데리고 이제 하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하기 때문에 그 에이전트가 빈부격차가 좀 크죠.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그래서 프로 선수들은 사실 은퇴를 앞두고 있는 선수들을 데리고 있으면 사실 이제 끝나면은 유지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에이전트들이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구체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에이전트가 몇 분이라고 봐야 돼요? 지금 중개인 등록돼 있는 게 거의 200 몇십 등록은 200 몇십 명인데 활동은 이제 실질적으로 법인으로 해서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제대로 운영한다는 표현이 그들이 들으면 좀 뭐 할 수 있지만 이 회사는 좀 뭐 유명하다 이런 회사는 손에 꼽죠. 한 7개 8개. 그리고 활동하고 있는 에이전트 분들은 뭐 한 2, 30명?
제대로 활동하시는 거는 이제 에이전트 협회가 창설된 지 얼마 안 됐어요. 2년인가 3년 됐는데 거기에 보드진으로 있는 회사들이 좀 운영을 많이 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30명? 20-30명. 네. 또 어떤 용병만 전문으로 하는 에이전트까지 하면 40명? 네. 그 정도가 뭐 가장 이 시장 구조에서 순환시키는 구성원들이 아닐까. 넓게 봐도 한 40명. 그러면 200분 중에 40분 정도니까 한 160분 정도는 어쨌든 크게 활동을 마치 못하는. 에이전트 협회에 가입한 총 인원이 어떻게 되나요? 에이전트 갑자기 기자분이 물어보니까 다 가입을 하진 않았잖아요. 가입하지 않은 그렇죠. 가입 안 한 에이전트도 있어요. 예. 근데 가입한 에이전트가 거의 90% 봐야 되고요. 90%. 예, 봐야 되고 인원은 제가 잘 예, 나중에 카톡으로 주시는 걸로. 카톡도 몰라서 못 보는. 네, 아무튼, 그렇구나.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격증이 있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이렇게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배우거나 회사에 들어가서 쭉 올라오는 게 맞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여기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냐?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선수 이적. 이죠. 네, 선수 관리는 뭐예요? 관리 뭐예요? 관리 뭐 부상이라든지 이런 걸 부상을 왜 했을 때 관리해요? 재활선 아니 무릎에 무릎 알아봐주고. 전문병원이라든지 데려가고 병원 알아봐주고. 이제 원장이 직접 하게끔 저희가 케어를 하고 진단을 내리게 뭐 수술도 그런 하고 거는 팀에서 해주는 게 아닌가요? 팀에서 비용은 나오는데 이제 팀의 어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예, 또 다르죠. 이제 예. 어느 병원에서 갈 거냐, 네. 어디서 수술할 거냐, 이용 요거는 갈 거냐, 내가 을지병원을 갈 거냐. 이런 식으로. 네, 뭐. 야, 이거 독일에 좋단다 알아봐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용 선수가 헤르니아 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탈장, 알아봐서 독일 가서 수술했죠. 아 맞아요. 우리나라는 뭐냐면 그거를 이렇게 배를 째서 살짝 이렇게 원위치로 집어넣는 건데 그럼 아파요. 수술이 다 완치가 돼도 신광훈, 이을영, 뭐 신진호 뭐 선수들 많이 뛰면 그 통증이 좀 생깁니다. 근데 독일은 어떤 치료를 하냐면 그 통증을 느끼는 신경계를 끊어버려요. 신경계 못 그러니까 의학의 선택의 방식인 거지. 근데 독일 가서 그걸 알고 이용 선수는 거기서 받은 거죠. 이용 선수는 재발하면서 은퇴까지도 생각할 정도로 심각했어요. 그래서 독일을 가서 진짜요? 한 2번 정도 수술했었죠. 근데 왜 국내에서. 탈장이 자주 일어나요? 격한 운동을 하는 운동 선수들이 그 탈장이 말 그대로 장이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네. 그 위치가 살짝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거기 있어야 될 자리에 안 있으니까 아픈 거죠. 손가락이 여기 있으면 아프잖아요. 손가락 여기 만약 여기 달렸어, 그럼 아프잖아요. 여기가 그죠? 그런 거죠. 뭐. 그렇구나. 자, 그러면 일단 이적, 그다음에 관리,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조세 문제. 재산 관리. 조세 재산 관리. 그것도 해주시는구나. 그러면 저희가 다 하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거는 다 합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다 냅니다. 합법적이나 약간 왜냐하면 세무사들도 자기들이 세무사마다 다 달라요. 그죠? 그러겠죠. 수수료도 다 다르고 세금 얼마 내야 돼? 그러면 다 다릅니다. 가장 효과적인 걸로 조세 문제. 또 네, 그다음에 병역 우리나라는 병역 연기를 하는 그 또 절차에 대해서 저희가 또 관리를 해주고요. 많이 하시죠. 그렇죠. 많이 연봉 하죠. 협상도 해야 되잖아. 연봉 협상도 매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적이 뭐 가장 이슈가 되겠죠. 좋은 선수가 있으면 이 선수를 영상을 만들고 하이라이트를 만들어서 옛날 같은 경우는 DVD를 구워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주는 거지. 선수들도 포트폴리오를 보여주면 좋겠다. 우리 선수 좀 써주세요. 네, 하이라이트를 보냅니다. 그 네트워크. 우와, 그래서 되게 저희는 신기하다. 밤에 핸드폰을 이렇게 항상 켜고 있어요. 그래서 전화 진짜 많이 언제 같이 쓰면 친구들이 진짜 연락 많이 와. 진짜 막 정신없다고 또 이제 왓츠앱으로 외국에서도 계속 유럽에 시차 맞춰서 오니까 왓츠앱으로 계속 또 영어로 계속 써야 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약간 재수없게 느낄 수도 있죠. 네. 깨알 영어 자랑인 줄 알고. 근데 당당하게 딱. 아무튼 그렇게 해서 뭔가 소개가 됐을 때 뭔가 딱 되면 이제 이적에 대한 관련 업무가 시작되면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그때는. 올인해야 되죠. 왜냐면 원구단에서 이런 제안이 왔으니까 팔자. 그럼 셀링 구단이 되는 거고 안 된다 써야 된다 뭐 이런 건 조율도 해야 되고. 예를 들어 K리그 대 이적 같은 경우에도 소위 A급 선수들도 그렇게 프로필을 K리그에서 K리그요? 예. K리그는 거의 안 하죠. 거의 왜냐면 안 하죠? 감독들이 다 아니까. 네. 김종부 감독님은 특이합니다. 영상 봅니다. 우리나라 하이라이트를 봅니다. 영상 있냐? 모르시는 게 아니라 한번 선수 다시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 특징을.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성남에서 잠깐 선수가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외국 선수들은 아예 영상 프로필이 다 와요. 저희가 다 본 다음에 거기서 분석을 같이 해요. 이 선수 특징이 어떻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다 에이전트 쪽에서 한다는 얘기고. 브라질 에이전트들이 이제 막 중구난방한데 어떤 선수들은 아주 미세하게 그 영상을 좀 빠르게 해놓습니다. 움직임이 되게 빠른 거죠. 그럴 수도 있겠구나. 선수가
호날두야. 그러네. 진짜 왔는데 1.2배속. 왔는데 아니야. 그럴 수 있네. 그런 땡기들 많이 씁니다. 그래서 걸러내죠 제가. 왜냐하면 와이스카웃이라는 그 사이트를 있어요. 통해서 유료 사이트인데. 저희는 최근 풀 영상을 다 보니까 속일 수가 없죠. 그 와이스카우트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전 세계에 있는 진짜 웬만한 경기 영상이 다 있어요. 진짜요? 처음 들었어요. 매라운드 영상, 하이라이트.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윤빛가람이라고 한다면 윤빛가람 왼발 이렇게 치면 윤빛가람이 왼발로 했던 플레이가 다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베스트 액션, 골, 프리킥, 패스. 되게 유명한 사이트예요. 근데 그거는 일반인이 개인이 쓰기는 어렵고요. 에이전트 회사나 얼마 정도 되나요? 팀들 1년에 몇백 단위부터 1000단위까지. 어떤 옵션까지 쓸 수 있는 몇 천까지 하면 그 현재 있는 스카우트 리포트를 업자들이 쓰는 거예요. 업자들이 쓰는 겁니다. 저 있습니다. 네, 중계 준비하실 때 많이 궁금했어요. 어떤 자료들을 그렇게 보고 많이 아시는지. 유일하게 제가 쓰는 해설자인데 해설자를 잘 안 씁니다. 진짜요? 해설을 잘 안 시켜줍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러면 그 프로세스를 한번 얘기해 줘봐요. 그러니까 해외라고 칠게요. 해외에서 만약에 국내 선수 K리그 모 선수를 A 선수를 서울에 있는 A 선수를 관심 있다 이러면 어떻게 진행돼요? 대개 이 선수의 영상을 이제 우리도 판단하는 거죠. 유럽에 나갈 만한 선수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그래서 유럽이나 이런 데 딱 뿌리죠. 파트너십이 있잖아요. 유럽에 독일에도 있고 프랑스에도 있고 보내려고 할 때 잉글랜드에도 있고 잉글랜드는 우리 가능성이 파트너가 있다는 거 그쪽 에이전트들 그렇죠. 파트너. 잉글랜드 열렸죠. 피파 랭킹 50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보냅니다. 그럼 그쪽에서 관심이 있어 해요. 그쪽 에이전트도 선수 보는 눈이 있으니까 이 정도면 가능성이 있겠다 해서 자기 네트워크에 있는 구단에 다 뿌립니다. 그쪽에 또 뿌린다. 필요한 그 선수의 포지션이 필요한 구단에만. 그러겠죠. 그러면 그 구단에서 얘 괜찮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그럼 풀 영상을 다 보고 넘어옵니다. 스카우트가 한국으로. 얼마 전에 그쪽 팀의 스카우트가 일단 오는 거예요. 보러 온 선수가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근데 직접 와서 봅니다. 그 파트너랑 같이 와서 저희랑 나란히 앉아서 보게 되죠. 그러면 좋다. 그러면 자기가 구단 가서 이게 다이렉트로 오는 선수도 있어요. 다이렉터가 직접 오면 여기 결정권자예요. 그렇지. 이걸 들고 와요. 우리가 계약서를. FD라고 하는 풋볼 디렉터, 풋볼 단장이라고 우리가 번역하는. 아욱스부르크가 8월 챔피언십의 결정권자가 옵니다. 항상. 그래서 이걸 들고 와요. 그래서 오케이 하면 사인 바로 해. 이적료랑 이런 거 협상을 해야지. 이적료 우리가 줄 수 있는 거 이만큼이고 이만큼이다 해서 협상을 해서 원구단에 제시를 하면 오케이가 나면 거기 바로 사인하는 거고 오케이가 안 나면 이적료를 좀 더 올려라 이렇게 조율을 하는 거죠. 다시 조율하고. 조율해서 사인을 받는 거죠. 근데 레터를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의향서, LOI. 그러니까 지난번에 김민재 선수 논란이 그거 아니었어요? 레터 오브 인텐션. 그거는 정확한 팩트는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단은 LOI가 오면 이 선수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향서라고 하는 건 관심 정도 있어. 아직까지 적어놔. 그러니까 남녀로 치면 썸 타는 거예요? 카톡 주고 받는 사이인 거예요. 그 정도까지. 카톡 주고 받는 사이인 거예요. 아씨 만날까 내 스타일은 아닌데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고. 레터가 왔을 때 LOI가 왔을 때는 선수 관심이 있으니까 얘에 대해서 이적료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알려줍니다. 알아보는 정도. 조사를 해서 요 정도면 적합해라고 했을 때는 레터를 보내죠. 저기 이제 어그리먼트를 보냅니다. 합의서. 이적료 얼마. 그다음에 그 계약 기간 이렇게 해서 구단으로 하나 보냅니다. 그리고 선수 연봉 계약금 조건이 들어간 보너스 들어간 레터가 한 장 더 옵니다. 그럼 선수한테 하나 받고 구단 직인 찍는 계약서네. 계약서. 어그리먼트. 어그리먼트를 주고 받으면 선수가 이제 가죠. 현지를 가서 메디컬 받고 그다음에 이 계약서 수십 장 되는 계약서를 또 사인합니다. 그러면 이제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IRTC라고 해서 피파에서 승인하는 거죠. 레지스트레이션 트랜스퍼 서티피케이션. 한국말 왜 어렵잖아. IRTC 인터내셔널. 그거를 대한축구협회에서 그쪽 현지 축구협회에 보내야 선수 등록이 이제 완료가 됩니다. 등록서에 등록서. 그리고 이제 저같이 이제 전문가들은 훈련 보상금 어린 선수 같은 경우에 훈련 보상금 연대기업까지 다 측정을 해서 이쪽에 얼마씩 줘야 된다라고 다 정리해서 주죠. 그거까지도 에이전트가 정하죠. 맞아요. 웬만한 구단들이 안 줄라 그러거든요.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 아는 사람들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무슨 모르죠. 훈련 보상금 이런 거. 23세 이하 선수가 이적을 했어요. 어린 선수가 이적을. 그러면 그 선수가 23세까지 잘 됐으니까 사갈 수 있는 가치를 만들었으니까 뛰었던 대학교, 프로팀. 어렸을 때 나이까지 16세까지 다 포함시켜서 중학교까지 보상금을 줘요 구단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K리그에 예를 들어서 서울이라고 할게요. 서울에 있는 선수가
독일에 있는 어느 팀으로 이적을 했어요. 그러면 원래는 이적료를 그냥 서울에만 주면 되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이 선수를 키워준 중고등학교가 있잖아요. 대학. 거기다가도 뭐 돈을 주고. 이 선수를 잘 키워줘서 고마워요라고 하는 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우영 선수 예를 들면 대건고에 훈련 보상금을 원래는 주고 아마추어니까 이적료를 안 줘도 되는데 그런 건 이제 요구를 계약을 해놨으니까 선수 계약을 하고 가는 거니까 이적료로서 주고 훈련 보상금은 다 나가죠. 밑에 대건고등학교, 광성중학교 이렇게 다 나가는 거죠. 그런 게 이제 그래서 한번 그게 있으면 계속 그런 팀들은 돈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우영 선수 집이 김포예요. 김포야. 그런 건 구단에서 알아서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것까지 하시는구나. 에이전트 정리 안 하면 잘 몰라요. 왜냐면은 프로구단에서 가는 애들은 프로구단이 그걸 알고 있지만 아마추어 클럽에 있던 사람 그 감독들이나 이런 팀에 있는 구성원들은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가지고 유럽에서 어떤 기사들이 나오면 이런 거잖아요. 이 선수가 이적해서 전전 소속 구단이 돈 얼마 벌었다. 이런 게 나오는. 손흥민 선수도 그 춘천에 있는 그 축구 교실 뭐 이런 게 다 돈 버는 거죠. 계속 이 손흥민을 키워줘서 고마워요.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방송이 알차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또 이적을 하더라도 그 전 팀도 계속 받는 거잖아요. 함부르크라든가. 잠깐 27세.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함부르크 받았죠. 예, 받았죠. 어떤 나이 제한이 있어요, 그거는? 나이 제한이 있죠. 23세. 아씨 공부 안 하시고 오르다가지고. 아무튼 23세 이하까지의 이적이 뭐 그럴 경우에는 훈련 보상금, 네, 그리고 연대 기여금 이런 게 발생하죠. 알겠습니다. 네. 주합에 가야 되죠. 네네. 다음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너무 재밌어서 계속 듣고 싶은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빨리 가요, 빨리. 네네네. 다음에 봬요. 와 이제 내 몫이 늘어나네. 오케이. 네. 가면 안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딱. 아니요. 자, 그래서 지금 그것까지 얘기를 해봤고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아까 관련해서? 그 뭐야 신영원 요 학생분이 마지막에 이거 돈 얘기 몇 퍼센트. 그러네. 이거 대업인데. 뭐 대략적으로 얘기를 해줘. K리그 규정의 그러니까 규정이 아니지 이거는. 학회는 원래 다 하는 거예요. 권고 하나. 권고상. 권고는 이적료의 5%. 기본은 5%. 기본은 5%. 근데 뭐 경우에 따라서 10% 받을 때도 있고. 뭐 그거야 뭐. 뭐 더 받으면 더 주기도 하고. 유럽은 근데 평균적으로 5에서 7%인데. 유럽은 5에서 7% 정도 되는데 대형급들은 에이전트가 미리 수수료를 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1,000억이 넘는다. 근데 이적료 이 선수 얼마면 팔 거요? 700억 정도면 내가 팔겠다. 그럼 내가 1,000억 받아올게. 100억 줘요. 아예 그렇게. 네. 오케이. 그럼 합의서 쓰면 가서 1,000억 받아와. 그럼 어쨌든 900억 벌었으니까 200억 더 버는 거 구단은. 그렇지. 에이전트 수수료 100억 나가더라도. 그럼 이 원구단 이쪽 파는 구단에도 사다 줬으니까 니네도 수수료 줘. 라고 하면 이제 5에서 7%를 적용시키겠죠. 이적료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5% 혹은 유럽은 5에서 7%. 연봉도 어때요? 연봉 같은 경우에는 매니지먼트 수수료로 해서 매니저의 선수의 5에서 10%를 떼죠. 근데 수당은 못 건들게 돼 있습니다. 피파 규정상. 그냥 순수 연봉으로만. 순수 연봉만. 네. 예를 들어서 옵션 승리 달고. 수당, 골 그런 거는 이런 터치가 거는 터치가 안 되고 수당은 터치 안 하고. 근데 진짜 친한 선수다. 좀 줘. 아니요. 내 차를 타잖아요. 지갑 줘봐. 그러면 한 차를 뺍니다. 용돈이 없어.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아무 얘기 안 합니다. 그런 게 있군. 5%, 5에서 7. 그다음에 그거는 이제 연봉도 그렇게 하는데 수당은 건들지 않는다. 네, 수당은 못 건들게 돼 있어요. 피파 규정상. 우리나라 그 에이전트가 해외보다 뭔가 퍼센티지가 좀 적다고 들었는데 그건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K리그 구단들이 자꾸 수수료 안 주려고 하니까 재정 상태가 어렵다고 하면서. 근데 오히려 그게 오히려 마인드가 잘못된 거예요. 에이전트들한테 잘해주면 그 구단을 더 잘해주기 위해서 더 좋은 선수를 소개해주고 어쨌든 정당한 가격에 제대로 된 거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데 이거 안 주려고 그러면 이 구단은 에이전트가 더 이상 미운 거예요. 그냥 왜 이렇게 정당하게 일하는데 직업군을 인정 안 해주냐라는 식의 반감을 사기 때문에 저는 구단들이 뭔가 다 한 번씩 깨우쳐야 된다 생각합니다. 유럽은 다 그렇잖아요. 에이전트 대우를 뭐 에이전트 욕을 하기는 하지만 유명한 에이전트들을 거래를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좋은 선수가 거기 다 있거든. 네. 그러면 더 좋은 선수를 내가 데려오기 위해서는 그 에이전트 잘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애증의 관계죠. 뭐 구단도 입장이 있겠죠 또. 저는 궁금한 게 취재하다 보면은 이제 좀 거기서 이제 문제도 많이 생기는 부분이기도 한데 소위 말해서 이 에이전트 끼고 저 에이전트 끼고 이렇게 복수의 에이전트를 껴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 이제 퍼센테이지 분배를 좀 그건 에이전트끼리 문제죠. 그거는 에이전트끼리 합의서를 쓰죠. 왜냐하면 A라는 선수가 있는데 원 에이전트가 있어요. 원 에이전트가 있는데 중간에 얘를 저한테 소개하는 에이전트가 있어요. 그럼 이 세 명이 다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에이전트 합의서에. 그리고 3대 3대 3이 되는 거죠. 뿜빠이. 네.
그 분바에 싸움 많이 나죠. 이게 실제로 굉장히 그 마찰이 많잖아요, K리그에서도. 그렇죠. 또 구단이 자기가 갖고 있는 에이전트하고 선수 또 에이전트.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리와 위임이 민법상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구단에서 위임을 줄 경우는 구단 위임장을 가진 에이전트가 일을 할 수 있어요. 또 선수는 대리인. 근데 요즘에 이제 에이전트 협회가 생겼으니까 그런 경우에도 보통 정리를 좀 해요. 미리 얘기를 하죠. 나 위임 받았는데 니네 선수를 하잔다. 5대5로 하자. 그러면 다 합니다. 왜냐면 100을 벌려다가 0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50을 버는 게 낫죠. 네. 위임을 받으면 그 선수 대리인에 찾아가서 이런 상황이니까 같이 협력하자. 이렇게 그래서 그게 에이전트 협회가 만들어진 효과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유일 수도 있고. 엄청 지냅니다. 친하게 지냅니다. 원래 선의 경쟁. 안 좋은 사람들은 안 좋잖아요. 안 좋은 사람 안 나오죠. 못 나오지. 여기 또 이경선님이 에이전트들 이적 시장 마감되면 뭐예요? 뭐 이렇게 이적이 제일 크다라고 했는데 마감되면 무슨 일 하냐고요? 제일 주로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이제 경기 보러 가서 선수들 경기력 체크를 하고 또 이 팀들을 보는 이유가 어느 포지션에 어느 약점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우리가 제안을 하는 여기 걸 포지션 찾아내야 부족하지 돼. 않아요? 이게 이제 에이전트로서의 최고치의 능력이죠. 팀을 보고 저게 약하다. 전술적으로 뭐가 약점이다. 저기가 강점이다 했을 때 보완해주는 형태가 돼야 되고 또 유망주들을 발굴해야 되니까 아마추어 대회 또 대표팀 소집일 땐 가서 연습 경기 이런 걸 계속해서 일정을 파악해서 보러 다니는 거죠. 그래서 교통비가 에이전트가 그러겠네. 어마어마합니다. 차 지금 몇만 뛰었어요? 배터리 충전하라고 불 들어왔던데. 심지어 해외 갈 때도 그쵸. 비행기 값을 다 직접 대시는 거죠. 그렇죠. 회사에서 다 하고 항공권, 숙박비 뭐 이런 걸 다 하죠. 근데 거래가 완료가 됐어. 이적이 완료가 됐어. 네. 그러면 그 축구단에서 에이전트한테 비즈니스석을 딱 주죠. 누워가죠. 맛있는 가게 먹고 보내지. 엄청 친절하게 해주고. 근데 그렇게 이제 보면 프로들에 대해서 연봉이나 이적도 하지만 어린 선수를 발굴해야 되니까. 그게 제일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저는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중고등학교 그래서 많이 보러 다니잖아요. 엄청 보러 다니죠. 이번에 무학기도 보고 뭐. 근데 사실은 그거 어려울 텐데 어린 선수가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딱 보고 잘한다 이런 느낌은 있을 수 있지만 어린 선수들은 잠재가. 네, 그게 확 이렇게 있다가도 다 꺾일 수도 있고 아니었는데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죠.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좀 도박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피라미드형으로 이제 선수를 만들어 놓습니다. 저희가 이제 구상을 해서 포지션별로 해서 피라미드. 이 선수들이 이제 장래성이 있다. 이 선수는 지금 현재 잘하고 이 선수는 탑 클래스야. 제가 봤을 때 최근에 이제 탑 클래스로 꼽았던 선수들이 저희 선수들이 그 대건고의 정우영, 그다음에 그 포항제철고의 김찬, 뭐 그런 선수들, 그 레벨들 지금 19세 있는 레벨 중에 그런 선수들, 그 밑에 이제 잠재성 있는 선수들 이렇게 줬을 때 계약을 일단 해야죠. 계약을 해서 성장을 시키는데 일조를 좀 해야 됩니다. 대표팀에도 소개도 하고 계속해서. 근데 어린 선수들이 한 경기 봐서 몰라요. 1인당 7에서 한 10경기는 봐야 됩니다. 그렇게 봐도 사실은 또 안 될 수도 있잖아. 안 될 수도 있죠. 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는 그라운드에 선수가 노력을 안 하고 이런 거니까 어쩔 수가 없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스피드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안정감이라든지 몸의 밸런스라든지 피지컬이라든지 다 봤을 때 좋다 그러면 하는 건데 이 선수들이 뭐 그거 자기를 믿고 열심히 안 했어. 대표팀이니까 뭐 건들건들거리고 그래서 안 했어. 그러면은 그건 우리가 책임질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뭐 그게 약간 에이전트 입장에서도 투자 대비에 대한 적일 수 있으니까. 그럼 에이전트는 전부 다 파악을 해야 돼요. 이 성향, 부모님의 성향, 선수가 인성이 좋은지. 근데 경기 뛰는 거 보면 선수가 성격이 어떤지 다 보입니다. 뭐 어떤 스타일인지 이게 다 보여요. 또 궁금한 게 그러면 어린 선수를 이렇게 발굴해서 에이전트가 선수와 계약하는 건 나이 제한 없어요? 막 예를 들면 뭐 9살짜리 선수도 막 에이전트 계약을 할 수 있어요? 협회 규정상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그럼 부모님이 동의를 하면 그렇죠. 나이 상관없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사실 민법적으로 선수 사인이 없고 법정 대리인이 사인하면 미성년자는 법적 효력이 있어요. 계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제한은 없는 거네요. 엄밀히 보면 부모님만 동의하면 그냥 뭐 초등학생들도 계약할 수 있고. 부모님이라기보다는 법정 대리인이 맞죠. 법정 대리인. 그러니까 그런 것만 있다면 뭐 나이 제한은 없다. 그렇죠. 그렇구나. 혹시 어떤 선수 진짜 딱 보이잖아요. 이 선수를 이제 계약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까지도 해봤다. 그런 거 좀 있으신가요? 저 예전에 그 대전에 선수가 그 에이전트들이 너무 수십 명이 자기한테 전화가 오고 만나자고 하니까 전화기를 수신 차단을 시켜놨어요. 문자도 다 차단시켜놓고. 다 이제 몰려오니까. 그래서 저는 대전에 유성의 모텔을 한 달을 잡았어요. 훈련장을 계속 찾아가고
숙소 찾아가고 만나줄 때까지 싸이월드 쪽지 보내고 좀 오래전 얘기네요. 음성 메시지 보내고 그게 기억이 좀 남아요. 결국엔 제가 계약을 했거든요. 네. 얘기할 수 없어요? 그게 백이종 선수입니다. 백이종 최신기종 백이종. 야, 또 다른 이야기는 없을까요? 혹시? 부모님하고도 많이 때리죠. 그 이 잘 드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제가 컨디션 CEO를 일단 한 먹고 시작합니다. 이 혼자서 7, 8병 드시고 또 이 뭐 집에 이제 숙소로 들어가려 그러면 마무리해야지 그러면서 또 순댓국 한 그릇에 거의 이제 죽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건강 관리가 또 에이전트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 술 문화가 어쩔 수 없이 있으니까. 술 문화가 있으니까. 네, 그것 때문에 좀 그렇기도 하고 뭐 최근에는 좀 어려움이 별로 없어요. 이제 워낙 이제 좀 쌓여져 있으니까 뭐 저희 만나자 그러면 오히려 더 좋아하시고 뭐 또 믿음을 가지시고 하니까 고마운데 예전에는 이 경험치가 부족했을 때는 굉장히 힘들었죠. 다른 이런 에이전트와 경쟁했을 때 내가 더 뭔가 어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예,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예, 근데 노력은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냥 내가 가서 사인하고 내 말 들어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갑이 선수기 때문에 선수의 방향성에 맞춰서 같이 이렇게 에이전트가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만남도 많고 이동도 많고 그런 부분에서 좀 자기가 스스로 견뎌내는 힘을 좀 더 키우고 좀 긍정적이고 좀 성향이 긍정적이고 좀 외향적이고 뭔가 이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들에게 에이전트 직업을 권하지 내성적이고 폐쇄적이고 약간 이런 분들은 하기 힘들어요. 사람 만나는 게 질인데. 아니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아니 아까 김민재 선수 얘기 좀 해준다 그랬는데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와포드 때 그 얘기. 김민재 선수는 뭐 에이전트가 와포드에서 의향서도 왔고 영입하겠다는 의사도 표현을 했어요. 예, 근데 선수가 선택을 한 거죠. 선수가 선택한 거죠. 의향서까지는 왔다. 의향서도 왔었고 영입도 하겠다고 의사까지 표현을 했고. 그래서 선수의 선택이었다. 선수의 선택이죠. 오케이. 뭐야 아까 뭐 물어보려 했잖아요. 아니, 그냥 이거 외향적인 사람이 하는 게 좋다고 해서 신영호 학생 잘 듣고 있냐고 외향적이냐고 그 얘기를 그러면은 에이전트 할 때 가장 기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선수 영입을 뭐 잘 이렇게 보냈거나 그렇죠. 수가 좋은 조건의 팀을 구했거나 아니면 아마추어 내가 그 관리를 했던 아마추어 선수가 프로 구단 계약이 됐을 때 내 눈이 틀리지 않았구나 이런 거 만족감이 생기고 그다음에 에이전트는 어느 한 팀을 응원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내 선수를 응원해요. 그러니까 내 선수의 활약상이 좋을 때 짜릿하죠. 요 근래 그럼 그랬던 선수 있었을까요? 1라운드 없었습니다. 가람이 굴절. 일일간 굴절. 아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보람도 있겠지만 진짜 때려치고 싶을 때 있다. 그렇죠. 선수가 이제 뭔가 큰 차이도 아닌데 뭐 조건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다른 에이전트로 가버리고 이제 변절하고 이제 갔을 때는 패 죽이고 싶죠. 감히 나를 떠나고 어디로? 아이도 다 똑같아 다 인마. 잡고 잘 살아봐라. 에이전트 다 똑같아. 근데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 기자 입장에서 취재하다 보면은 진짜 선수랑 에이전트 사이에서 이런 계약 관련해서 좀 트러블로 떠나는 경우도 많고. 네. 그렇죠. 근데 저희 선수는 거의 그런 경우는 없는데 아무래도 그런 경우가 있으면 좀 속은 상하죠. 네. 속상하고 그다음에 뭔가 큰 그 기회를 얻을 수 있었는데 K리그 구단의 규정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선수가 못 가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나라 구단 규정 중에 그 협회 규정 중에 연맹 규정에 타 구단의 양도시에 지금 현재 조건보다 더 제시하면 무조건 거기 가야 된다 합의하면 그런 게 이제 헌법상에 이제 문제가 되기는 하거든요. 예. 직업 선택자니까. 예. 근데 그거가 빨리 개정이 안 되면 선수 권리를 주장하는데 그게 굉장히 저촉이 돼요. 예. 왜냐하면 A라는 선수가 서울하고 수원이 있어요. 근데 나는 서울을 가고 싶어. 아니 경남까지 있다고 치자. 그럼 난 경남을 가고 싶어. 근데 서울이랑 합의를 한 거예요. 이 A 구단이. 그러면 서울 가야 되거든. 근데 이거는 문제가 된단 말이죠. 이 규정이 개정이 안 되면. 예전에 이거를 이영표도 한 뭐라고. 그러니까 이영표 이렇게 했죠. 이적을 한 것이 아니라 이적을 당한 것이다. 뭐 이런 표현 한번 쓴 적 있죠. 윤빛가람 선수도 상남 갈 때 비슷한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요? 네, 뭐 그 문제도 있었고 김주영 선수는 그때 막 싸웠었죠. 자기 서울 가겠다고. 그래서 어쨌든 김주영 선수가 승리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조건이 맞아요. 피파로 끊임없이 위로 올리면은 아마 선수 손 들어줄 거예요. 피파는. 그건 선수 손 들어주죠. 당연히. 피파로 계속 피파는 무조건 선수 권리니까. 네. 뭐 연락 문제로는 좀 힘들지 않나요? 막 자꾸 막 휴대전화에 불이 날 정도로 막 계속 와버리니까 네. 휴가 같은 거는 거의 못 가지 않나요? 그러면 저희가 여름 휴가 겨울 스키장을 안 간 지가 한 10년이 넘었어요.
그럼 제대로 쉬어본 적은 그래서 얼마 버는데 이렇게 짬새 하는 거야? 쉬죠. 그러지 않을 때 쉬죠. A매치 같은 때. 아까 이제 그 선수가 떠나면은 더 속상하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에이전트들은 해외랑 비교할 때 뭐가 다르냐면 굉장히 그 사사로운 일까지 도와주거든. 생일 이사 이런 것까지도. 뭐 심부름도 해주죠 많이. 그러니까 되게 가족 같은 그런 막 왜 사사로운 일까지도 다 뭔가 비즈니스 그 이상의 뭔 정 문화가 좀 있죠. 있으니까. 그래서 정을 많이 주면 안 되는데 어릴 때부터 맡으면 지금 어린 선수들은 저한테 쌤 뭐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뭐 하니까 이게 안 쌀 수가 없죠. 떠나버리면 앞으로 다시. 어떻게 이걸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까도 뭐 물어보신 분들 많았는데 에이전트란 직업 권하고 싶어요? 하고 있는데 저는 항상 에이전트 협회 나와서 에이전트 모이잖아요. 너무 많아 에이전트. 뭐 나이가 많으시고 뭐 그런 너무 많다는 주장을 합니다. 왜냐면 에이전트 퀄리티를 위해서라도 줄여야 돼요. 그들끼리 뭉쳐야 됩니다. 저희는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세월이 지나면 이렇게 하나로 합칠 회사의 그 넘버 2들끼리 자주 얘기를 하는데 그거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죠. 하나로 뭉치면 대한민국의 K리그 선수들의 퀄리티도 훨씬 해외 보낼 때 강해질 수 있고 우리가 오히려 더 강하게 이렇게 유럽에도 막 뭐랄까요 싸울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에이전트 이렇게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요? 진을 하고 있으면서 힘듭니다. 일종의 사다리 걷어 자기 아니에요? 아닙니다. 내가 하고 있으니까 하지 마.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이 힘든 일이에요. 왜냐면은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일이다 보니까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근데 그거를 치유하는 데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마음에 상처받는 스타일이 아닌데. 나는 이거 뭐 잊어버리니까. 이거 누가 하나 사주면 그냥 잊어버리니까. 저 자신이가 긍정력, 초긍정 마인드 이런 거 가지지 않으면 상처 많이 받죠. 자, 현실이 쉽지 않고 녹록지 않으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에게는 진짜 하고 싶은 조언. 철저하게 준비하고 어떤 걸? 에이전트에 대한 그런 관련 규정들을 인지하고 숙지하고 또 뭘 하는 일이든지 외국어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영어가 됐든 일본어가 됐든 중국어가 됐든 기본은 영어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외국어 하나는 확실히 해놔야 돼요. 확실히 해놓으면 그분의 무기예요, 그게. 예. 근데 아니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 축구 에이전트인데 영어를 못하면은 나 하나 더 한다. 그러면 더 좋죠. 뭐가 좋을까? 영어랑 플러스 하나 더 한다 그러면 요즘 중국어 안 좋을까? 중국 시장이 크니까. 근데 중국 아시아 쿼터 지금 없으니까. 중국 애들도 근데 중국어를 쓰면 좋죠. 근데 중국도 그런 협상을 하는 선수들이 다 영어해요. 다 영어하니까. 근데 일본 애들이 이제 영어를 잘 못하죠. 일본어를 해놓으면 좋지. J리그는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가장 제가 이제 만약에 내 아들이 있다. 에이전트를 물려주겠다. 너는 아랍어를 해라. 기름이 있는 한 망하지 않는다 그 나라. 근데 기름 좀 있으면 안 나오는 거 아닌가? 아니. 설득력 있네요 아랍어. 아랍어는 동시 통역비도 2배로 비싸더라. 알겠습니다. 혹시 뭐 이번에 K리그 이적과 관련해서 좀 재미났던 이적이나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에이전트들끼리 얘기하는 야 요건 좀 골 때렸어 사실 뭐 이런 거? 아니 근데 크게 에이전트 이적 시장이 이번에 보면은 뭐 빵빵한 것보다는 그냥 소소하게 돈을 최소화시키면서 이렇게 했으니까 가장 화제됐던 거는 과연 뭐 조던 머츠나 루크 경남에서 와 도민 구단이 이렇게 쓰는구나. 쓸 수 있구나. 이거는 다른 기업 구단에도 자극이 되겠구나. 그리고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빅클럽의 기업 구단들이 돈을 너무 못 쓰니까 거기에 대한 시장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죠. 최근에 뭐 이적에 대한 뭐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보다는 그런 것들이 이제 걱정을 많이 하는 거죠 에이전트들이.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작아지면 우리 직업도 뭐 존폐 유무가 걱정을 해야 되니까. 먹고 살만한 거예요 에이전트는 직업적으로? 요즘은 힘듭니다. 그래요? 한 3-4년은 힘들다고 봐야죠. 위축돼서 시장이. 네, 그렇죠. 간간히 경남이나 울산 같이 이렇게 투자를 좀 해주는 구단이 생기면 기회가 좀 있는 거죠. 있는 건데 아무래도 힘들죠. 어쨌든 계속 줄이려고 하니까. 그래도 뭐 이런 거 좀 열의 있게 또 들어와서 현장에서 선수들과 만나고 또 대리하고 이런 또 마음이 있으면 뭐 하긴 하는데 어쨌든 현재 현실은 조금 녹록지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을 K리그 시장만 보는 게 아니라 에이전트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그렇죠. 회사에 들어가서 진짜 밑에서부터 현장을 다니면서 한 5, 6년간 정말 고생을 하고 스스로 자립감이 생겼을 때 이제는 K리그가 아니라 해외를 봐야 돼. 해외 시장. 시장의 영토를 좀 크게 보자. 유럽이나 이런 시장을 보고 이제 해야 됩니다. 혹시 뭐 또 에이전트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뭐 아직 진행 중이니까 재밌는 게 또 나오겠죠. 그렇죠. 조만간에 또 언제죠? K리그 이적 시장 마감이 3월 28일까지고요. 3월 28일. J리그는 3월 29일까지.
그게 이제 외국인 선수 FA 이런 게 3월 28일까지죠? 아니요. 규정이 바뀌어서 신인 선수도 지금 이적이 가능하고 지금 기존 선수들은 2월 28일에 등록한 선수들은 다 이적이 가능합니다. 네네. 자, 그러면 대략 한 달 정도 좀 남았다고 봐야 되겠네요. 거의 구성이 됐다고 봐야죠. 그러니까요. 또 시즌 또 시작했으니까. 부상자 생기지 전까지는. 네. 자, 오늘 어쨌든 우리 또 그동안 어쩌면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뭐 해설을 하는 김동환 위원 이렇게 뭐 쪼 뭐 이런 거만 보고 하다가 오늘 또 구체적으로 에이전트라는 직업에 대해서 또 세부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와 그러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색다른 면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요. 전문적이신. 당연하죠. 몰랐던 이야기도 되게 많이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좀 사실 더 많은 시간 있으면 더 해도 좋은데 나중에 또 이슈가 생길 때 이렇게 모셔가지고 마이크 꺼지면 장난 아니지. 또 그렇게 하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럼 오늘은 이 정도에 마무리 해보죠. 네. 자, 축덕과 추갈모씨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 15번째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